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오. 촉촉인데요.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렌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0년 7월 12일 노르웨이의 탐험가 헤이 에르달의 뗏목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그의 뗏목 라2호는 당시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아프리카 모로코의 항구 사피를 떠난 지 57일 만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뗏목으로 대서양을 횡단한다고요? 뗏목. 와, 엄청난 거리였을 텐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네. 12m 길이의 작은 뗏목으로 바닷길 6천여 킬로미터를 완주했습니다. 6km도 아니고 6천여 킬로미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라2라는 걸 보니까 원도 있었나 봐요? 맞아요. 라1은 1969년에 출항했는데 이것도 4,800km를 항해를 했거든요. 오. 자, 그 뒤에는 이제 서서히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2를 만들어서 다음 해에 다시 도전을 한 거죠. 뗏목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 태양신 라에서 따왔는데요. 그는 고대 이집트인이 자신처럼 파피루스 뗏목으로 대서양을 오갔으며 남아메리카 문명은 이집트인들의 이주와 함께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 에르달은 앞서 1947년에도 뗏목을 타고 페루에서 폴리네시아까지 항해하며 폴리네시아인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이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고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던져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뭐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오. 이런 이제 확실히 들었겠죠. 이야,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했는데요.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 요청이었는데요.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때의 협정이 공식적인 소파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효력을 발휘한 건가요? 그렇죠. 당시에 이 협정으로 이후에 그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치외 법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대전협정으로 인해 6.25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 지휘권의 명칭은 작전 통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닭의 부리와 눈, 머리 등이 파란색 형광물질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유정란에 녹색 형광 유전자를 주입시켜 자외선에 노출시킨 결과 닭의 털은 물론 내장 등 온몸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4년 7월 12일 녹색의 형광 단백질이 몸 곳곳에서 발현되는 형질전환 닭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산됐다고 밝혀졌습니다. 4개 기관이 공동 연구해 녹색 형광 단백질이 몸 곳곳에서 발현되는 형질 전환 닭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전이는 포유류에만 가능했을 뿐 조류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운반의 안정성이 뛰어난 메트로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조류에도 형질 전환이 가능해진 건데요. 아주 효율적인 메트로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전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전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닭에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닭도 아니고 형광닭 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 이걸로 치킨 만들면 좀 그러니까. 신기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우와, 불 끄고 먹자. 잘 보이겠다.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광닭 이런 거. 이건 끝나고 얘기 좀 해보고.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형광 유전자는 유전자 변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유전자 변형을 마친 뒤 자외선을 비춰서 형광색을 띠면 녹색 형광 유전자와 함께 주입한 다른 유전자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유전자를 닭에 넣을 수 있으면 달걀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유용한 계란 생산은 물론 치료와 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0년에는 보리스 옐친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소련 공산당 해체에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탈당 선언을 한 데에는 어떤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탈당 선언은 한때에는 동지였던 고르바초프와의 그 정치적 결별을 의미하기도 한 건데요. 이후엔 급진개혁 진영의 공산당원들이 줄줄이 당을 떠나면서 소련 공산당이 분열되는 시작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경찰 윤리 현장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 윤리 현장은 1991년 경찰 헌장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82년에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장수들에게 납치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납치요? 근데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본 것 같기도 해요. 군사 문제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보교에 태워져서 남양만으로 갔고 이후 3년 동안 강제로 청나라에서 연금을 당했습니다. 모두 청일 양국이 이모군란 직후에 조선에서 세력 확대를 꾀하는 과정에서 그 민씨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죠. 참 이때 그 정세를 보면 참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막대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